캡틴 아메리카는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 대항하던 히어로였습니다. 하지만 냉동되었다가 다시 현재에 와서 마블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데몰리션맨이라는 영화에서는 형벌의 의미로 인간을 냉동시키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냉동인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냉동인간을 통해서 미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연구소 임철웅 소장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냉동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냉동인간 하면 되게 소설 속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인간 냉동하냐 하는데, 실제로 지금 냉동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600명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냉동 보존 수를 시행하는 기관이 세계적으로 한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그리고 그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각 나라에서 이제 그 회원이 뭐 사망할 당시에 곧바로 냉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냉동인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사망을 했을 때 이제 냉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냉동인간 하면 왠지 우리가 탁탁 걸어 들어가가지고 씩 해가지고 딱 얼리고 그다음에 딱 냉동될 때는 아 됐나 하고 딱 나오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의 영화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사망 후에 냉동을 시킨다고 하는데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이 냉동인간의 원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걸어 들어가가지고 잠깐 정신을 잃은 다음에 자다 일어나면 뭐 마취나 아니면은 뭐 마취도 뭐 걸어 들어가진 않죠. 그렇죠. 동면 정도의 이제 기술이 될 것 같고요. 그 냉동인간은 우리가 이제 뭐 야채 같은 것도 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얼렸다가 다시 해동하면은 처음에 그 상태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간을 얼렸을 때 그 모든 조직이나 장기 조직이나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 여기서 잠깐 예를 들었지만 생선도 급속냉동 제품들은 내장을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내장이 이게 해동 과정에서 완전히 좀 흐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장을 빼는데 생각해보면 인간을 급속냉동한다? 그럼 내장은 어떡하지? 인간을 냉동해서 해동을 시키면 생선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음으로 어는 과정에서 이 세포벽들이 다 얼음 결정이 생기면서 이제 세포막들도 다 파괴하고 조직 손상들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술로서는 뭐 인간을 얼렸다가 나중에 해동을 시켰을 때 살아난다는 보장이 거의 0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기술이죠. 지금은 불가능한 기술이고 미래에도 사실은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기술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얼릴 수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해동은 지금 기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냉동은 뭐 어쨌든 파괴되든 어쨌든 얼릴 수는 있는 거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 뭐 냉동고에 얼리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어는 과정에서 조직들이 다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직이나 세포 손상 없이 그 인체를 냉동시키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네. 그 기술이 있긴 한가요?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말하는 게 맞는데요.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한 게 시신을 냉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체액이나 이제 혈액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얼을 때 결정이 생기면서 이제 조직을 파괴하는데 이것들을 부동화 용액 같은 거를 신체에 주입을 해서 체액을 다 빼내고 그럼 이게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용액이거든요. 그걸 교체를 하는 거군요. 피를 부동화 그렇죠. 용액으로.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체액을 다 빼서 이렇게 부동화 용액으로 다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입시키면 나중에 냉각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게 약간 그 고체 상태로 이렇게 되게 끈적끈적한 그 용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유리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유리처럼 이렇게 그런 상태로 얼리면 그게 그대로 세포 파괴 없이 우리가 이렇게 뭐 뇌에 있는 그런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늘고 뭐 이렇게 신경 다발 같은 것도 파괴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 형태가 그대로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기술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체에다가 그걸 냉동시키기 위해서 주입하는 그 용액 자체가 그거 자체가 독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시나 그것을 그대로 해동시킨다고 해도 인간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얼릴 때 이게 파괴가 되는 게 이제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지금으로서
는 살릴 방법은 없기 때문에 산 사람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군요. 그럼 이것도 어쨌건 처음으로 이게 세상에 이렇게 냉동인간이라는 게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된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처음으로 냉동인간의 이론을 얘기하고 이거를 얘기한 사람이 과학자긴 했나요? 네, 이 사람이 물리학자였대요. 이 사람이 로버트 에팅거라는 네. 미국의 물리학자였고요. 이 사람이 냉동인간에 대한 책을 낸 게 1964년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물리학자였지만 여러 설이 있는데 뭐 네, 전쟁에서 자기가 부상을 입고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살아난 경험을 통해서 신체 보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설도 있고 뭐 아니면 그 개구리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개구리 정자를 얼렸다가 뭐 다시 해동시켜서 이렇게 다시 생식이 되는 이런 기술들이 이미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인간도 냉동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도 그렇게도 얘기가 되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원제는 불멸에 관하여 불멸의 전망? The Prospect of Immortality예요. 되게 자극적인 제목이네요. 네네. 영어는 쉽지 않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냉동인간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2011년도에 출판이 됐어요. 되게 오래 걸렸네요. 출판되기까지. 네네. 2011년도에 뭔 일 있었나요? 2011년도에 마침 에팅거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미국에서 되게 센세이셔널하게 그 냉동인간의 개념들을 널리 퍼뜨리고 이 책 한 권 전체가 제가 목차만 봤습니다만 네. 그 냉동인간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또 그로 인해서 철학적인 뭐 종교적인 법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책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게 64년도의 일이고 이분이 2011년도에 돌아가셨으면 그 사이에 냉동인간이 어느 정도 좀 현실화가 됐었겠네요. 이분도 그럼 냉동인간이 됐나요, 설마? 네, 이분도 그렇군요. 2011년 사망한 후에 냉동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분이 또 재밌는 게 처음에 이 사람이 냉동인간에 대한 그 책을 썼을 때 출판계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책을 자비로 출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보면 후즈 익명록 있잖아요. 그때도 있었나 보죠? 네네. 되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즈 익명록에서 되게 어떤 뭐 유명하다, 알만하다,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막 자기가 그냥 임의로 막 보낸 거예요, 원고를. 근데 거의 이제 답변이 안 온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이제 자기 원고를 홍보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대형 출판사에서 이 원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이 원고를 그 유명한 SF 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에게 보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SF 작가기도 하고 과학자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이작 아시모프가 이 원고를 검토한 후에, 이런 개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 책이 되게 유명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책이 갑자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시모프는 뭐 지금은 거장 중에 거장이고 여러분이 도서관에 갔을 때 이렇게 책 분류 있잖아요. 모든 책 분류에 그 사람의 책이 다 있는 기네스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에팅거가 64년에 이 책을 쓰고 2011년에 사망을 할 때 냉동인간이 됐어요. 네네. 그럼 이 에팅거가 최초의 냉동인간인가요? 아니요. 그 전에 이미 또 냉동인간이 있었습니다. 64년에 냉동인간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67년에 그 제임스 베드포드라는 캘리포니아대 심리학과 교수래요. 이분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3년 만에 냉동인간이? 그렇죠. 어쨌든 그게 기술도 되게 미비한 상황에서 이분이 냉동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생전에 이제 그거를 다 신청을 해야 되니까 본인의 의지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술이 되게 미흡했기 때문에 냉동 보존 상태가 뭐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냉동 보존이 된 상태에서 또 이 시신도 굉장히 많이 막 여러 센터를 전전하면서 막 옮겨 다녀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질소 탱크에 냉동 보존되어 계시고요.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또 이 냉동인간 기술을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뭔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된다. 아니면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된다 해서 뭐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제임스 베드포드 이 최초의 냉동인간을 굉장히 추모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냉동되었던 그 날을 기리면서 베드포드 데이라고 네네 그렇게 해서 또 기리기도 합니다. 이분이 만약 소생한다 그러면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될 것 같아요, 이벤트가. 근데 현실적으로는 되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직관은 들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엇갈리는 견해들이 있기도 한데요. 네네. 대부분 주류 과학계에서는 그 주류라는 걸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계에서 인정을 받는 과학자들은 이 냉동인간 기술이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좀 윤리적인 또 비판들도 굉장히 많고요. 약간 좀 사기성 과학이나 이런 시각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뭐 레이 커즈와일 같은 특이점이 온다 뭐 이런 네네. 책 썼던 되게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싱귤러리티 대학인가? 학장인가? 뭐라 운영하는 건 아니고. 싱귤러리티 대학의 학장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거기 이제 모티브가 되신 분이긴 한데, 아무튼, 네네. 어쨌든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분이죠. 네네. 싱귤러리티 대학이 나사가 구글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2045년 정도면 최초로 소생한 인간이 나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었어요. 2045년이면 최초의 냉동인간이 만들어지고 80년 정도가 흘러간 후네요. 그렇게 네.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레이커즈 와일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 지금 변곡점에 와 있는 거네요. 거의 한 중간 정도 지점에 네네. 67년에 시작돼서 45년에 소생된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제 짧은 생각으로는 가장 최초로 소생이 되는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냉동된 사람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그렇죠. 좋은 기술로 네. 냉동이 되어 있을 때. 그럼 베드포드는 정말로 먼 미래에 가장 마지막에 소생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소생이 가능할까부터 문제긴 하지만. 근데 아까 우리나라에도 냉동인간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냉동인간은 그러면 언제 처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2020년 5월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2018년에 그 러시아에 있는 냉동 보존 냉동 보존 회사가 이제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20년에 최초의 냉동 인간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나이가 80세였나? 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이셨는데요. 이제 그 아드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이제 냉동 보존을 한 케이스였어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냉동한 케이스. 보존 비용은 한 1억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이게 회사마다 가격대가 조금 다른데 러시아가 상대적으로도 이렇게 저렴하다고 하고 러시아 회사가 네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에팅거나 아니면은 그 베드포트를 냉동 보존한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러시아 회사보다 훨씬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또 이게 옵션이 있어요. 그렇군요. 옵션이 또 있구나. 네, 그래서 전진 냉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두부만 또 냉동을 하느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를 네. 약간 귀를 의심해야 돼. 두부만 냉동한다는 건 머리를 잘라서 냉동한다는 얘기예요? 남은 신체는 버리고? 그렇죠. 그래요? 네. 몸을 전체를 냉동하는 거. 네. 그리고 머리만 냉동하는 거. 네. 머리만 냉동하는 게 좀 더 싸겠네요. 네. 훨씬 싸요. 그게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몇 년도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체 전신을 냉동시킬 경우에는 20만 달러. 그리고 이렇게 두부만 냉동시킬 때는 8만 달러. 반도 안 되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네요. 네, 그 정도 되는데, 또 거기에 무슨, 신경 옵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거기에 뭔가 신경을 더 잘 보존해주는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사실 좀 다분히 좀 상업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게 냉동 보존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머리만 냉동시키면 참 그게 어차피 신체가 어차피 죽고 나중에 미래 기술로 살아난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몸이 뭐 안드로이드가 되고 사이버가 된다고 해도 뭔가 머리만 냉동시킨다고 하면 약간 인간적인 그런 허용이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지 못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잘린 머리가 냉동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 때문인가요? 아니면 잘린 머리가 냉동된 이미지 때문에 약간 그 조조가 관우를 받은 관공의 머리만 도셨어 약간 약간 그렇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게 조금 허용은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보존을 하는지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머리와 몸을 잇는 그 과학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이런 게 있다 정도. 네네. 그러면
우리가 냉동인간을 생각하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또박또박 걸어 들어가서 냉동되는 거.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살아서 냉동되는 거가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죽은 상태, 시신을 냉동하는 게 있고. 네. 세 번째는 시신을 잘라서 냉동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말고는 지금 냉동인간이라고 부를 만한 거, 냉동인간에 대한 기술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 이렇게 세포 같은 거 얼리는 거는 지금 기술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자, 정자 같은 거 이렇게 불임 치료 위해서 냉동시키잖아요. 그러네요. 되게 네. 보편적인 기술이죠. 네네, 되게 보편적인 기술이고 지금도 그거 다 얼렸다가 그거 해동해가지고 그거 또 시술해서 실제로 임신이 되고 그렇게 또 건강한 아이가 또 태어나고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포만 얼리는 정도는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에 그렇죠. 세포를 얼리고 해동하는 것까지. 네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혈액 같은 것도 얼려서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혈액도 이거를 냉동을 시키다 보면 결정이 생겨서 세포막이 다 파괴가 되기는 하는데 뭐 RH- 뭐 이런 희귀한 혈액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혈액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 혈액을 장기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랬을 때 글리세롤이라는 그 용액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손세정제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비슷한 거라고. 그러니까 약간 끈적끈적한 알코올 같은 건데 이제 그거를 혈액이랑 그 섞어서 냉동을 시킵니다. 혈액을 뺀 상태, 혈액만. 그러니까 그쵸 혈액만 우리 혈액 보관할 때, 혈액 보관할 때 혈액이 되게 유통기간이 짧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희귀한 그런 혈액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구하기가 힘든데 유통기한도 그렇죠. 짧고 이러면 환자에게 제대로 이렇게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냉동시켜놔요. 그래서 이걸 글리세롤을 섞어서 이게 혈액을 얼리면 그 혈액 세포가 파괴되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얼리면 몇 년까지는 보관을 할 수가 있대요. 네. 그렇지만 이거를 다시 글리세롤과 혈액을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그 혈액을 진짜 환자한테 주입할 때는 그러면 이 분리하는 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기술이 많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현재 기술로 혈액 같은 것들도 얼릴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세포도 얼리고 혈액 정도도 우리 지금은 얼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극저온 치료라고 해가지고 이런 냉동 치료 같은 것들도 되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스포츠 그런 뭐라 그러지? 스포츠 의학? 네, 그런 분과가 있잖아요, 의학에서도. 그러니까 근육 치료 같은 거 할 때, 이게 이제 해당 근육 같은 거를 급속 냉동을 시켰다가, 이거를 이제 해동을 시키면, 냉동을 시키면 세포가 파괴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술을 역으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급속 냉동을 시키면, 뭐 염증성 그런 세포나 뭐 종양, 지방세포 같은 것도 살 뺄 때, 막 이런 게 이제 파괴되는 거죠. 그런 치료도 파괴시키는데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정자와 난자를 이제 냉동시키는 건 되게 흔한 기술이 됐지만 배아를 냉동시켰다가 다시 출산시켰던 사례도 네 맞아요. 배아도 배아 수준에도 이게 무려 27년이나 냉동보존되어 있던 배아라고 하는데 이 배아를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출산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아까지는 냉동했다가 해동이 지금 가능한 상태인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냉동인간이 불가능한 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가장 불가능한 거는 일단 이렇게 큰 조직 같은 경우는 냉동을 시킬 때 그러니까 이 큰 조직 안에 굉장히 많은 그 분자들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형질의 분자들이. 그러니까 근육을 이루는 것들, 뭐 뼈를 이루는 것들, 뭐 어떤 뭐 혈관을 이루는 것들 이렇게 다 다른데 이것들을 냉동시키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분자마다. 그리고 이제 큰 조직을 냉동을 시켰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겉부터 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균등하게 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큰 조직을 얼리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장기 이식 같은 거 할 때도 이 장기가 뇌사자에게서 적출을 하고 나면 정말 몇 시간 안에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이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만 더 늘려도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적으로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조차도 지금 냉동하기는 아직은 힘든 거고. 이게
그러니까 되게 그냥 우리가 뭐랄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배아가 장기보다 훨씬 복잡할 것 같은데 배아보다 장기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냉동인간이라는 게 어쨌건 오늘은 저희가 이제 냉동인간의 과학계 반론이나 아니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짧게 드렸어요. 이런 얘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냉동인간이 그럼 마지막으로 실현된다 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좀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이제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기를 냉동해서 이식하는 데 활용한다.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쓸 수 있는 냉동인간의 소생 이런 거를 떠나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가까운 미래에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변화일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겠죠. 지금 그러면 장기가 버려지고 있는 장기가 많은가 봐요.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게 뭐 이식되지 못하는 장기가 60%가 넘는다는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의 이제 기존의 장기 활용도가 이제 2배가 되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생명을 얻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냉동 기술이 이제 현실화가 됐을 때 우리의 일상이 변화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죽음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겠네요. 네. 이게 아까 제가 1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보다 싼데요라는 말을 들었던 게, 요즘에 장례 비용이, 이게 그 집안마다 굉장히 다르게 지출을 하거든요. 이게 죄송합니다. 저같이 이제 없는 사람들,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쓰죠. 근데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은 당장 이제 어디 좀 좋은 요자리 그것만이 또 벌써 몇 천만, 5천만 원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좀 중산층에서 좀 잘 되는 그런 분들은 뼈대 있는 가보신가 봐. 잘 되면 매덕 들어가요. 근데 이게 되게 막 엄청 좋은 막 어디 막 무슨 막 공원의 뷰이 막 이러면은 매덕이란 말이에요. 막 양지바르 이런. 그렇죠. 어디 막 이런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은 공원에 거기 막 산 그건 매덕인데. 그러니까 러시아 냉동기술이 더 싸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에게 냉동은 비싼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분들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화가 됐을 때 그럼 이게 지금은 냉동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이 되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게 깊이 되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보편화가 된다고 가정하면 그 분들은 전부 다 냉동시키겠죠? 그럼 냉동시키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지. 냉동시키지 못하는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굉장히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범에 가까운 박탈감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지. 부자들은 부모를 냉동시켰다가 먼 미래에 그분들을 다시 되살리고 혹은 뭐 데이터만 살리건 아니면 뇌를 살려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되고 가난한 분들은 부모님을 화장시켜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그냥 똑같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서 VR로 체험하는 것.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부모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쪽은 VR이랑 대화를 하고 이쪽은 실제 부모님이 다시 나오는 거지. 그런 차이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 1억의 차이로.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정말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그런 불평등은 급속도로 시작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거를 뭐 정부에서 다 냉동을 시키겠느냐?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이게 보편화가 되면은 뭐 냉동 기술이 장례식 비용보다도 더 저렴해질 수 있다. 또 이렇게 냉동 보존 업체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꼭 보편화되면 장례식 비용보다 저렴해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기준을 잡는 장례식 비용도 비용이니까 그것도 어찌 돈이 필요한 거니까 이게 참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장례 문화라는 게 생각해보면 되게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항상 일정한 것 같지만 되게 빨리 변하는 게 제 윗세대만 해도 부모님을 화장시킨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어. 상상도 못했다기보다는 그거는 뭔가 뭐랄까 쌍놈들의 것?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불효 자식들 막 이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모의 시신을 태우냐 이거지. 그래서 막 약간 부모님들이 약간 자식들에게 약간 일종의 협박이지. 협박 같은 개념으로 나는 그냥 태워서 뿌려, 약간 화장시켜서 뿌려라.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나한테 잘해라는 느낌으로 했던 거지. 그 얘기가 나는 그렇게 세상에 남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걸 택하겠다. 근데 지금은 그게 보편이 됐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우리 이생하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이 납골당이 이렇게 한다? 아니 이렇게 뭐 화장을 해서 한다?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게 좀
항상 이렇게 묘를 해서 뭐 산소가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야 됐었단 말이죠. 받고. 그럼요. 그게 벌써 얼마 안 됐어요. 그게 한 몇십 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레이커즈 와일 말대로 45년에 소생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30년 후인데 그 전에 문화가 바뀌어도 몇 번은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읽은 소설 중에 로버트 하인리라는 그 약간 뭐랄까 좀 항상 그 이슈를 물고 다녔던 그런 소설 SF 소설가인데 그분의 소설에서는 냉동인간의 설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커플이 한쪽에 얼어 있다가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차를 맞추는 이제 그런 이게 굉장히 어린 분을 나이가 많으신 분을 사랑하실 때 아니구나 나이가 어린 분을 사랑할 때구나 나이가 어린 분을 사랑할 때 냉동돼 있다가 10년 후에 돌아올게 그래서 10년을 딱 돌아왔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의 이제 부모가 돼 있는 그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아마 안티에이징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냉동 보존 회사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는 어떤 이미지가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로는 되지 않아서 냉동을 한 분들이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냉동 보존 업체에서는 이제 냉동 보존된 사람들을 환자라고 불러요, 그냥. 그러니까 고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나중에 미래 기술에 의해서 깨어났을 때는 안티에이징 기술도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젊은 시절의 몸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막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막 굉장히 홍보하고 막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그 냉동 보존 그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00명이 넘게 계약이 이미 돼 있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 한 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건강하게 같이 살자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냉동 보존 업체에서 홍보하는 이미지는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이미지들을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그게 또 어느 순간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냉동 보존이라는 것도 이제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당연한 선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로 이렇게 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죽음 앞에서 다 겸손하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고 이렇게 되게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는데 무능력의 지표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이 이렇게 생겨날 수도 있다. 그 죽음의 의미 자체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마지막으로 그 냉동인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냉동인간은 생명 연장의 꿈일 수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냉동인간의 개념은 미래로 옮겨준다에 좀 가까운 개념이죠. 그래서 미래에 생명 연장의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니까 그 조금 그 개념을 잡고 좀 생각하시면 좀 더 좀 듣기가 편하실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저희의 방송을 보시고 냉동인간 계약을 아직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드릴 내용은 냉동인간은 사기일까입니다. 냉동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런 과학계의 반론과 그런 것들의 현실 가능성이 어디까지인가 그런 것들 그리고 현재의 기술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드릴 테니까요. 아직 계약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시간 방송까지 보시고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안 하시거나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